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나를 쏘는 순항 미사일 플랫폼을 타격한 거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핵 균형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선을 넘은 거예요. 미국한테도 말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왜냐? 핵 관련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푸틴이 핵을 쓸 수도 있으니까. 러시아 안에서 강경파들은 벌써 핵을 써야 된다, 핵을 쓸 명분을 줬다라고 지금 들끓고 있고. 네, 안녕하세요. 조한보입니다.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을 있고요. 세계적인 북한 전문 유튜브 대동강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전략폭격기 타격 사건의 내용과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일단 이제 전략폭격기라는 건요, 전략무기입니다. 전략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핵무기를 보통 탑재한다는 얘기거나 그 정도의 전쟁의 판도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보면 전술은 전투에서 이기는 거고 전략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전투가 전술이라고 그러면 한 번 전투 이겼다고 전쟁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전쟁의 판도를 결정하는 게 전략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전술 폭격은 뭐냐면 그 전투에 해당하는 폭격인 거고, 전략 폭격은 대규모로 상대의 군수 공업기지나 중심을 타격하는 거예요. 전쟁 의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전쟁 수행 능력을 없애거나, 거기서 전략 폭격기라는 개념이 탄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제 이게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로 개념이 바뀌었어요. 핵 삼축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상 기반 ICBM. ICBM은 보통 이제 텔 이동식 발사들이 있지만 주로 지하 사일로에 보관돼 있어요. 거대하기 때문에. 그럼 미국에도 사일로가 있고 소련에도 사일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일로 못 움직이죠. 이 사일로들은 서로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모두 파괴돼요. 서로 알잖아요. 자, 소련에서 미국까지 아무리 빠른 탄도미사일이라 하더라도 이게 지상에서 발사돼서 올라가면 인공위성이 바로 보고 알려줘요, 미국한테. 야, 떴다. 그럼 이쪽에 있는 미사일도 다 떠요. 왜냐? 소련에서 쏘게 되면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은 비행을 해서 가니까 그 사이에 이쪽에 있는 ICBM 기지에서도 미사일이 다 동시에 다 떠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ICBM 기지들은 핵전쟁이 시작되면 그 1차 핵 폭격에서 핵 공격에서 모두 괴멸됩니다. 그러면 2차 보복수단을 가지고 있는 데가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럼 2차 보복수단은 어떻게 하느냐?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자, ICBM 1축, 2축이 뭐냐면 SLBM. 핵 추진 잠수함 물속에 들어있잖아요. 잠수함 물속에 들어가면 못 찾아요. 절대 못 찾아요. 핵추진 잠수함은 보통 2개월이 작전이거든요. 왜냐하면 재래식 잠수함은 물속에서는 엔진을 못 돌려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제한된 공간에서 엔진을 돌리면 공기를 소모시키잖아요. 질식해 죽죠. 그러니까 보통 물 위에 나와서 숨구멍을 내놓고, 스노클이라고 그러죠. 내놓고 엔진을 돌려서 축전을 시킨 다음에 엔진을 끄고 물속에 들어가면 전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산소를 안 잡아먹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잠안 기간이 매우 짧아요. 짧은 건 한 2, 3일밖에 안 되고, 뭐 AIP라고 해서 공기 불여 기간도 길어야 2주일이에요. 그것도 만일에 조용히 갈 때고 급속하게 움직이면 1시간이면 다 방전돼 버려요. 올라와야 돼. 올라오면 제일 취약하거든, 죽거든. 근데 핵심 잠수함 핵 분열이니까 공기가 필요 없잖아요. 심지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전력으로 물을 분해해서 공기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핵심 잠수함은 핵에 탑재된 연료가 다 소모될 때까지 한 10년 쓰거든요. 물에서 안 나올 수 있어요. 한번 물에 들어가면 10년 동안 안 나와요.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레이더로 탐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은 물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근데 10년 동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은 폐쇄된 공간에서 최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2달이에요. 안 그러면 미쳐요.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본부하고도 연락을 거의 안 해요. 들킬까봐.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전 세계 떠돌아다니면. 코앞에와도 몰라요. 그러니까 ICBM이 다 부서져도 핵추진 잠수함이 물속에 있으면 2차로 보복할 수 있잖아요. 이건 살아있으니까. 2축, 3축이 바로 전략폭격기. 여기에 항공기에 핵탄두를 실는 거죠. 자율학화 폭탄이거나 아니면 ALCM, 항공기 발사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거죠. 전략폭격기는 항상 떠 있잖아요. 그럼 떠 있으니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전략폭격기는 보통 항속거리 10,000km 내외를 말하거든요. 러시아의 이번에 부서진 Tu-95 같은 경우는 항속거리가 15,000km예요. 그러면 이 비행기는 항상 떠 있으니까 못 잡죠. 이것도 2차 보복수단이에요. 이게 3축. ICBM, SLBM, 항공기 발사 ALCM, 이게 3축 체계예요. 이게 있으면 안심을 하죠, 이제. 왜냐? 1차 얻어 터져도 2차, 3차가 되니까. 그런데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전략 폭격기예요. 핵추진 잠수함보다 운용이 더 어려워요. 중국도 제대로 된 전략 폭격기가 사실상 없어요.
H6라고 하는 1950년대에 개발된 모델을 개량 쓰고 있거든요. 이제 H20이라고 자기들 거 만드는데 그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상 전략 폭격기 전략이 미국과 러시아 개념은 없다고 봐야 돼. 사거리 10,000km가 안 되니까. H6도 사거리 4,000에서 6,00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다음에 러시아는 사거리 10,000km가 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 폭격기는 현대에서는 뭐라고요? 핵 토발 수단이에요. 그리고 핵 전쟁에서 상대를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에요. 그 전략 폭격기가 미국하고 제대로 된 건 러시아밖에 없고, 그중에서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B2 스프레이트.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건 B-52. 이것도 3대 같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오고됐거든. 50년대 개발됐거든. 계속 현대. 그다음에 B1B 랜서. 한반도 면담 오는 거. 이건 초음속이에요. 그다음에 B2 스프릿, 이 스텔스, 삼성 세트. 자, 러시아도 3종 세트가 있어요. TU-95. 이거 프로펠러예요. 정말로 오래된 비행기인데 문제는 뭐냐? 얘가 사거리가 15,000이에요. 세계 최장이에요. 타격하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미국까지. 그다음에 TU-22M 백파이어. 그다음에 TU-160 죽음의 백조. 지금 B1B가 오면 죽음의 백조 그러거든요. 얘가 죽음의 백조가 얘가 원래 죽음의 백조예요. TU-162. 요게 러시아의 3종 세트거든요. 요 전략 폭격기가 러시아에 대략 정확히는 모르죠. 90대 정도를 운용을 한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젤렌스키 말에 의하면은 41대가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 폭격기의 34%래요. 젤렌스키 말이. 자, 이번에 6월 1일 날, 그러니까 지금 전략 폭격기를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중요해. 이게 뭐겠어요? 우크라이나보다는 사실은 미국에 대한 해역 억제 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략 폭격기가 세력이 괴멸되면 핵 균형이 확 기우는 거예요. 미국 쪽으로. 전략 폭격기가 사라져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게 민감한 사안인 거예요. 자, 전략 폭격기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자, 작전 계획을 보면 이제 작전명이 거미줄 작전, 스파이더 웹이라고, 뭐 거미줄 그러는데 거미줄 작전인데, SBU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보통 중요 작전, 특수 작전은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직접 해요.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무려 18개월, 1년 반 동안 준비를 해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드론 부품들을 러시아 내부로 비밀 기지로 옮겼고,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서로 구분이 안 돼요. 우크라이나 말하든 러시아 말하든 상관없어요. 우크라이나 안에도 러시아 말하는 사람 많고 러시아 안에도 우크라이나 사람 말이 많아요. 자기를 러시아인이라고 말하는 러시아 병사가 우크라이나 말로 욕하는 장면도 있고, 자기를 우크라이나인이라고 말하는 병사가 러시아 말로 전쟁하는 것도 있어요. 서로 구분이 안 돼요. 러시아 안에 들어가면 우크라이나는 구별이 안 돼요. 거기다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작전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그 부품들을 가져다가 오사라고 하는 모델에 한 하나로 한 200, 한 5, 60만 원 정도 한 대 대당 정도 하는 걸 117대를 조립을 했어요. 러시아 안에서. 이게 1년 반 동안 진행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걸 목재 컨테이너에 숨겼고, 이걸 러시아인 트럭 운전사한테, 이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죠. 상업용으로 속였어요. 속이고 이걸 운반해라. 그러면 어디까지 가서 차를 세워놓으면 고객이 받으러 올 거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트럭 운전사들은 몰랐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보안국 요원들은 이 목재 함이, 컨테이너 함이 트럭에 실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붕을 멀리에서 원격으로 조정해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원격 조정으로 이 드론들이 러시아 비행장에 가서 전략 폭격기들을 타격을 하는 개념이에요. 시속 한 144km 되고, 그리고 한 대당 약 한 3kg 정도의 폭발물을, 3kg이면은 그 폭격기가 터지면 구멍 나면 바로 화재가 나니까 박살나죠. 이 작전으로 무르만스크는 어디냐면은 유럽, 이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그쪽에 있는 북극해, 거기 비행장이 있고, 왜냐하면 고가의 전략 폭격기 비행장이니까 아주 은밀하게 깊숙이 숨겨놓은 거죠. 유럽을 향해서.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이르쿠츠크, 바이카노 있는데 시베리아 생각하면 돼요. 이쪽이 무려 우크라이나 4,300km 떨어진 지역. 여기에 있는 벨라야 비행장까지. 여기까지 모두 5개 기지를 공격을 했고 4군데에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41대의 전략 폭격기에 타격을 가했다. 금액으로는 70억 달러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러시아 전략 폭격기 전략의 34%, 3분의 1 파괴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러시아는 아니다. 2군데 공격을 받았고 몇 대의 항공기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이 양쪽이 다르죠. 서방 말을 들어봐야죠. 그랬더니 뉴욕타임스가 항공기, 인공위성 사진을 봤을 때 최소 12대가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미국과 나토 당국자들에게는 최소 20대다. 그중에 TU-95, 15,000km 가는 프로펠러 비행기, 핵투발 수단이 최소 6대. 그 다음에 TU-22. 얘는 핵무기는 실지 않지만 얘는 미국도 그래요. B1B 랜서에 핵무기 안 실어요. 미소 양국의 협정에 의해서. 그렇지만 전략적 타격 능력을 가진 순항 미사일들을 싣거든요.
TU-95 6대, TU-22M 4대는 파괴된 거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대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게 전략폭격기뿐만이 아니라 A-50이라고 하는 공중조기공 보통조기. 공중에서 이제 미리 레이더가 떠있는 둥근 도민 레이돔탄 비행기 본 적 있죠? 그 러시아 7대밖에 없거든요. 그중에 2대를 파괴했다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나 러시아의 전략폭격기가 운용 중인 게 한 90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종폭격기가 한 67대로 추정이 돼요. 뭐 포브스나 이코노미스트나 서방에 보면. 그러면 A10기를 A50을 포함해서 10여 대 이상이 파괴됐다고 그러면은 적어도 한 제렌스키 말대로 34%는 아니더라도 10에서 20% 정도는 파괴된 거다. 그 다음에 이게 보통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미국과 소련이 서로 합의해서 서로 감시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모두 밖에 주기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비행기가 비행장에 주기되어 있다는 얘기는 언제든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정비할 거 아니에요, 고장난 비행기들은. 그러니까 가용 전력을 따지면 데미지는 훨씬 클 거다. TU-95는 더 이상 생산할 수가 없어요. 이미 라인이 모두 닫혀서. TU-22M도 지금 생산이 거의 중단됐어요. TU-160 정도만 지금 다시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능력의 젤렌스키 말대로 3분의 1, 34%는 아니지만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을 했고, 이건 복구가 안 된다. 푸틴 살아생전에. 금액은 70억 달러라고 그랬지만 그건 단순 계산이고, 푸틴 입장에서는 700억 달러, 그 이상의 10배, 100배 이상의 타격이다. 왜냐? 우크라이나 입장은 그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ALCM, 항공결발사 순항미사일, 뭐 킨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러시아의 전략폭격기에서 발사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도심을 때렸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를 때렸다. 이 개념인데,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핵투발 수단이기 때문에 이 전력이 상당 부분 타격을 입었다는 얘기는 미국과 러시아의 핵균형이 기운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베리아에 있던 이르쿠츠에 있는 벨라야 비행장 같은 경우는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중국국을 견제하는 비행장이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는 중국은 속으로 좋죠. 왜냐? 중국 견제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핵가진 나라든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나를 쏘는 순항미사일 플랫폼을 타격한 거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핵 균형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선을 넘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한테도 말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왜냐? 핵 관련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푸틴이 핵을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안에서 강경파들은 벌써 핵을 써야 된다, 핵을 쓸 명분을 줬다라고 지금 들끓고 있고, 지금 푸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했거든요. 푸틴이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그랬어요. 메드베데프는, 푸틴 측근은 끔찍한 보복을 예고하고 있고,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선을 넘은 거죠. 민간인 폭격하고 침략하고.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핵전력에 타격을 가했기 때문에 이건 자신들이 거는 핵 레드라인을 건드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다. 러시아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여기다가 크림대교도 거의 뭐 20여 킬로, 뭐 10한 5, 6킬로 되거든요. 이게 민간인들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크림대교를 통해서 러시아 본토에서 크림대교를 거쳐서 이 남부 그 회랑 서던 코리도와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한 러시아군이 보급로다. 그러니 명백한 타격이 된다라고 이걸 또 때렸거든요. 이걸 크림대교를 때리게 되면 크림반도는 고립되거든요. 본토에서 가까이 올 수 있는 게 끊어지면 위로 멀리 전장으로 돌아서 위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번 작전은 우크라이나의 뭐 진주만 습격에 버금가는 충격이고, 전술적으로 어마어마한 우크라이나의 승리다. 그러나 러시아의 전략무기에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어떤 식으로 보복할지는, 물론 전술핵이나 이런 걸 쓰기는 쉽진 않죠. 뭐 쉽지 않아요. 그걸 쓰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나 거기에 버금가는, 예를 들면 오레슈니크라고 해서 극초음속으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 ICBM급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물리적인 충격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 쓰든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를 애써 무시하고 있지만 이번 데미지는 푸틴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다. 그리고 그냥은 못 넘어간다. 그리고 문제는 푸틴이 여기서, 젤렌스키가 그런 말 했거든요. 이런 작전이 몇 번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러시아의 핵 추진 잠수함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물밖에 나와 있거든요. 얘네들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 우크라이나가, 물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략 무기를 때렸으니까 미국도 지금 우려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침묵했었고 트럼프 지지층들은 난리가 났어요. 젤렌스키 하느라고 미국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할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 그럼 보복을 할 거고, 그럼 우크라이나는 또 보복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끝이 어디겠어요. 그래서 이번 작전이 전술적으로는 대승이지만 전략적으로는 지금 미지수다. 우크라이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장에서 이기보면 된다 그러지만, 그럼 생화학무기, 생물학, 민간인 무차별 학살, 핵무기 타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위태위태한 선을 건드렸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는데 그 플랫폼을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다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